평생 땀 흘려 일해서 견우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세상이 됐네. 자니 말이 맞네. 안녕하세요. 2026년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 건강보험에 얹혀 계신 시니어분들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나는 안전하다. 우리 집은 별로 크지도 않은데 강남도 아니고 지방인데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만 명의 시니어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있어요. 그 결과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 연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새로 내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세 놓은 집 딱 한 채만 있어도 위험합니다. 시골 부모님 집 물려받은 것만으로도 위험합니다. 오피스텔 하나만 있어도 위험하죠. 시니어분들이 평생 땀 흘려 일하셔서 겨우 집 한두 채 마련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니어분들은 아무것도 잘못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을 더 버신 것도 아닙니다. 집을 더 사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보가 와요.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었습니다. 대체 왜입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시니어분들의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어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계시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요건이에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건 시니어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국민연금 받으시고 이자 소득 좀 있으시고 이런 거 다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바로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그게 뭔데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집을 새 놓으면 그게 소득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전세를 놓았는데요. 월세 받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득이에요?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이 부분을 모르세요. 전세는 월세가 아니니까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전세도 소득으로 잡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국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면 그 돈으로 은행에 예금했을 때 나오는 이자만큼은 소득이 생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그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냥 서류상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택임대소득이에요.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1원이에요, 1원.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주택임대소득은 금액 관계없이 있기만 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럼 집 새 놓은 사람은 다 탈락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계셔야 해요. 두 번째,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집이 2채밖에 없으니까 안전하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함정이 또 있습니다. 주택수를 셀 때 어떻게 세는지 아십니까? 본인 명의 주택과 배우자 명의 주택을 합산합니다. 부부 합산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 명의로 아파트 한 채, 부인 명의로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남편 명의로 시골에 부모님 집 물려받은 게 한 채 있다고 해보죠. 이게 몇 채일까요? 3채입니다. 나는 내 명의로는 한 채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부부 합산이에요. 배우자 명의 것도 다 합쳐서 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공동명의도 한 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계시다고 해보죠. 지분이 50대 50이에요. 그럼 이게 각각 0.5채, 0.5채가 아니라 한 채로 계산돼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세요. 공동명의니까 반채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한 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속받은 집도 포함됩니다. 시골에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집 있으시죠? 그것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나는 그 집에 살지도 않는데 팔 수도 없는 집인데 아무도 안 사는 빈집인데 상관없어요.
등기부등본에 시니어분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집이 두 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 채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세요. 자, 정리해 볼까요? 부부 합산 주택이 세 채 이상이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요. 그럼 주택임대소득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이건 계산 공식이 있어요. 전세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빼고 거기에 60%를 곱하고 다시 이자율을 곱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바뀌는데요. 2025년에는 3.5%였고 2026년에는 3.1%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세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이라고 해보죠. 여기서 3억 원을 빼면 2억 원이에요. 2억 원에 60%를 곱하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3.1%를 곱하면 연간 372만 원이 나와요. 이게 주택임대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 372만 원이 제 다른 소득하고 합쳐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합쳐질 필요도 없어요. 주택임대소득은 금액 관계없이 있기만 하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1원이라도 있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 100만 원씩 받으시고 이자 소득 몇백만 원 있으셔도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면 원래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이 300만 원만 발생해도 바로 탈락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재산도 봅니다. 자동차도 봐요. 시니어분들이 갖고 계신 집,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의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거기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배기량이나 차량 가액을 보고 점수를 매겨요. 이 모든 걸 합쳐서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어도 집이 크면 보험료가 더 나오고 차가 좋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는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느냐? 평균적으로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연간으로 치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이에요. 집이 여러 채 있고 전세 보증금도 크고 차도 괜찮은 걸 타시면 월 50만 원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 돈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시니어분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는데요. 국민연금 그대로예요. 이자 소득 그대로입니다. 집도 그대로고 차도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갑자기 통보가 와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억울하시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차갑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시잖아요. 주택임대소득이요? 저는 월세 받는 것도 아닌데요. 전세 놓으셨죠? 그게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도 없는데요. 그래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이미 통보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은 아직 모르고 계시지만 곧 통보받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대체 누가 위험한 걸까요?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죠. 첫째, 지금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이 영상이 관련 있는 거예요. 둘째, 부부 합산 주택이 3채 이상입니까? 본인 명의, 배우자 명의, 공동 명의, 상속받은 집 다 합쳐서 세어보세요. 3채 이상이면 다음 질문으로 가야 해요. 셋째, 그 집들 중에 전세나 월세로 놓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넘습니까? 만약 여기까지 다 해당되신다면 시니어분들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미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다면 곧 받으실 겁니다. 그럼 나는 안전한 건가요? 아직 확신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은 전세보증금 합계가 2억 8천만 원이에요. 3억 원이 안 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내년에 계약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2천만 원 올랐어요. 그럼 3억 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해요.
또는 지금은 주택이 두 채예요. 그런데 자녀 결혼 준비하면서 오피스텔 하나 더 샀어요. 세 채가 되는 순간 주택임대소득 발생합니다. 또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물려주셨어요. 갑자기 세 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주택임대소득 문제는 강남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 소도시 평범한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구에 사시는 70대 시니어분이에요. 살고 계신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시세가 3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자녀 결혼 준비하면서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2천만 원 정도 하는 작은 거예요. 여기에 시골에 부모님 집 물려받은 게 한 채 있습니다. 주택 세 채죠. 오피스텔은 전세를 놓았어요. 보증금 1억 원 받았습니다. 시골집도 전세 놓았어요. 보증금 2억 3천만 원 받았어요.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3천만 원이에요. 3억 원 넘었죠? 이 시니어분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요. 집값으로 따지면 총 5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강남에서는 원룸 하나 값이에요. 그런데 이 시니어분은 피부양자 탈락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집 몇 채 마련하신 게 죄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실제로 소득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만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억울하시죠? 그런데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요. 지금 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통보받고 갑자기 매달 수십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위험한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주택수부터 다시 세어보세요. 본인 명의, 배우자 명의, 공동 명의, 상속받은 집 모두 포함해서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합계를 계산해 보세요. 지금 받고 계신 전세보증금을 모두 합쳐서 3억 원이 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주택 세 채 이상의 전세보증금 3억 원 넘으면 시니어분들은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보증금 합계를 3억 원 이하로 낮추는 거예요.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반전세라고 하죠. 두 번째, 주택수를 줄이는 겁니다.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는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계산해 보셔야 해요. 세 번째, 소형주택 예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조건이 까다로운데 2026년 12월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각의 방법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계산 방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3억 원을 공제하는지, 60%는 또 뭔지 이런 걸 제대로 아셔야 대응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경우들이요. 예를 들어 월세로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월세도 주택임대소득이에요. 보증금 2억 9천만 원이면 3억 원 안 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지금은 안전해요. 그런데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 올리시면 바로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런 함정들을 정확히 아시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대략 감이 오셨을 거예요. 주택임대소득이 뭔지, 왜 위험한지, 누가 해당되는지요. 그런데 아직 정확한 계산법은 모르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계산 방식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시니어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대응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지킬 수 있는지, 이미 탈락하셨다면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시니어분들의 수백만 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택임대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대응도 할 수 있겠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계산이 복잡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데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먼저 주택수부터 정확히 세는 법을 알아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를 모두 합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 명의로 거주용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부인 명의로 오피스텔이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로 지방에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어요. 이게 몇 채일까요? 세 채입니다. 공동 명의는 반씩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동 명의도 한 채로 계산됩니다. 지분이 50대 50이든 70대 30이든 상관없어요. 한 채예요. 그리고 여기에 상속받은 집도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시골에 부모님 집 물려받으신 거 있으시죠? 그것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 집은 아무도 안 살고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그래도 포함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시니어분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주택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착각하세요. 나는 집이 두 채인 줄 알았는데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세 채였던 거죠. 자, 주택수 세는 법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럼 다음 조건을 봅시다.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어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세보증금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월세의 보증금도 포함돼요. 월세는 상관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월세를 받는 것 자체도 주택임대소득이에요. 그리고 월세를 받을 때 보증금도 함께 받으셨잖아요. 그 보증금도 전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집은 전세예요. 보증금 2억 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월세예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받고 있어요. 세 번째 집도 월세입니다.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에요. 전세 보증금 합계가 얼마일까요? 2억 원 더하기 5천만 원 더하기 7천만 원, 3억 2천만 원입니다. 3억 원 넘었죠? 주택임대소득 발생해요. 그럼 월세로 받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월세는 이중으로 걸립니다. 첫째, 월세 수입 자체가 주택임대소득이에요. 둘째, 월세 받을 때 함께 받은 보증금도 전세보증금 합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세보다 월세가 더 확실하게 걸리는 거예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 공식을 볼까요? 주택임대소득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전세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먼저 빼요. 그리고 남은 금액의 60%를 곱합니다. 여기에 다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요. 2025년에는 3.5%였고 2026년에는 3.1%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서울 변두리에 사시는 박순자 씨예요. 살고 계신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오피스텔이 한 채, 시골에 부모님 집 물려받은 게 한 채 있습니다. 총 세 채죠. 오피스텔은 전세를 놓았어요. 보증금 2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시골집도 전세 놓았어요. 보증금 2억 원 받았어요. 전세 보증금 합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을 빼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에 60%를 곱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3.1%를 곱하면 93만 원이에요.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93만 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93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요. 박순자 씨는 이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두 번째 예시를 볼까요? 대전에 사시는 김영철 씨입니다. 거주용 아파트 한 채, 배우자 명의로 빌라 한 채, 공동 명의로 상가 한 칸 있어요. 총 세 채입니다. 빌라는 전세 놓았어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에요. 상가는 월세 놓았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받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 합계가 얼마일까요? 1억 5천만 원 더하기 1억 원, 2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원이 안 되는데요? 맞아요. 지금은 안전해요. 그런데 내년에 빌라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6천만 원 올랐어요. 그럼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1천만 원이 됩니다. 3억 원 넘었죠? 그 순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해요. 김영철 씨는 지금까지는 안전했지만 계약 갱신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보증금 조금만 올라도 바로 3억 원 넘어가는 분들이요. 세 번째 예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씨예요. 아파트 한 채 살고 계시고 지방에 소형 아파트 2채 더 있어요. 총 3채죠. 소형 아파트 2채는 전세 놓았습니다. 한 채는 1억 5천만 원, 다른 한 채는 2억 원, 합계 3억 5천만 원이에요. 계산하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정숙 씨는 지금 안전합니다. 왜일까요? 소형주택 예외 조항 때문이에요.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0일까지는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이정숙 씨가 갖고 계신 소형 아파트 2채가 이 조건에 해당되면 주택수가 한 채로 계산되는 거예요. 한 채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주의하세요. 이건 2020년까지만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 예외 조항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정숙 씨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3가지 예시를 보셨어요. 첫 번째 박순자 씨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케이스죠. 주택 3채에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 주택임대소득 발생합니다. 두 번째 김영철 씨는 지금은 안전하지만 계약 갱신 시 위험해질 수 있는 케이스예요. 세 번째 이정숙 씨는 소형주택 예외로 지금은 안전하지만 2027년부터는 위험해지는 케이스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첫 번째 착각입니다. 보증금을 2억 9천만 원으로 받으면 3억 원이 안 되니까 안전하겠네요. 지금은 안전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계약 갱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이 올라가겠죠. 전세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번 계약에서 2억 9천만 원이었던 게 다음 계약에서는 3억 2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주택임대소득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원 안 되니까 괜찮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착각입니다. 집을 팔 계획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집을 팔 계획이시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파실 건가요? 내년에 파실 건가요? 내후년에 파실 건가요? 집이 팔릴 때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돼요. 매물로 내놓으셨어도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니어분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전세보증금도 계속 계산되는 거예요. 세 번째 착각입니다. 반전세로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요? 반전세가 뭡니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줄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월세를 받으면 그것도 주택임대소득이에요. 물론 반전세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전세보증금 합계를 3억 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요. 예를 들어 전세 5억 원을 반전세로 바꿔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하면 전세보증금 합계를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월세 자체도 주택임대소득이라는 건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착각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이니까 실제 전세보증금하고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전세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집값이 싸도 전세보증금이 높으면 위험해요. 반대로 집값이 비싸도 전세보증금이 낮으면 안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남에 집이 있는데 월세로 놓아서 보증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면 그건 5천만 원으로만 계산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착각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 합산이에요. 배우자 명의도 전부 포함됩니다. 그럼 이혼하면요? 실제로 이혼하시면 배우자 명의 주택은 빠지겠죠.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위장이혼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하면 다 걸려요. 자, 여기까지 계산 방법과 흔한 착각들을 정리해봤어요. 이제 시니어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전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시니어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문제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최영애 씨예요. 본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살고 계세요. 배우자 명의로 빌라가 한 채 있어요.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로 오피스텔이 한 채 있습니다. 빌라는 전세 놓았어요. 보증금 1억 8천만 원입니다. 오피스텔은 월세 놓았어요.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받고 있어요. 최영애 씨는 위험할까요? 안전할까요?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주택수부터 세어봅시다. 본인 명의 한 채, 배우자 명의 한 채, 공동 명의 한 채, 총 3채입니다. 전세 보증금 합계는요? 1억 8천만 원 더하기 6천만 원, 2억 4천만 원이에요. 3억 원이 안 되죠? 그럼 최영애 씨는 지금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내년에 빌라 계약을 갱신하는데 보증금이 7천만 원 올랐어요. 그럼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 순간 최영애 씨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전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매년 전세 계약 갱신할 때마다 보증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하시고 합계가 3억 원 가까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추가로 집을 사실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면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주택이 2채인데 하나 더 사시면 3채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전세 보증금 합계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집을 물려받으시게 되면 주택수가 늘어나겠죠. 이런 상황 변화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부부 합산 주택 3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배우자 명의, 공동 명의, 상속받은 집 모두 포함이에요. 둘째,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어야 해요. 전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셋째,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넷째,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다섯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여기까지는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험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냐는 거죠.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전세보증금 합계를 3억 원 이하로 낮추기. 둘째, 주택수 줄이기. 셋째, 소형주택 예외 활용하기. 각각의 방법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니어분들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정답은 없어요. 시니어분들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자녀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집을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은 집을 팔면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야 해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죠. 어떤 분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증여세가 부담되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시니어분들이 정확히 진단하셔야 해요. 내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시니어분들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소형주택 예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미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시니어분들의 수백만 원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 방법을 알아볼까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시니어분들의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항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자녀 건강보험에 올라가 계시다면 일단 관련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부 합산 주택이 몇 채인가요? 본인 명의, 배우자 명의, 공동 명의, 상속받은 집 전부 세어보세요. 정확히 알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세 번째, 전세보증금 합계가 얼마인가요? 지금 받고 계신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을 모두 합쳐보세요. 계산기 두드려서 정확히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소형주택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이 있으시면 2026년까지는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시니어분들의 상황이 대략 파악되실 거예요. 이제 위험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고위험군입니다. 주택 3채 이상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에요. 이미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 이미 통보를 받으셨나요?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었습니다라는 통보요.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받지 않으셨어도 곧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거든요. 고위험군 시니어분들은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셔야 해요. 방법 하나, 전세보증금 합계를 3억 원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반전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전세 5억 원 받고 계시다고 해보죠. 이걸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줄어들었죠? 만약 다른 집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었다면 합계가 3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3억 원 이하가 되었으니까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월세를 받으면 그것도 주택임대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월세 소득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월세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합산되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처럼 1원만 있어도 탈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탈락하는 겁니다. 월세 150만 원이면 연간 1,80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거 합쳐도 2천만 원 안 넘으실 수 있어요. 그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세입자가 반전세를 동의해야 하니까 협의가 필요합니다. 방법 둘, 주택수를 줄이는 겁니다.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예요. 3채에서 2채로 줄이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세금 문제가 있어요.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지만 다주택자면 양도세가 나와요.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해요. 건강보험료 아끼려고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를 몇 천만 원 내야 한다면 손해일 수 있거든요.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와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집을 증여하는데 증여세가 2천만 원 나온다고 해보죠. 건강보험료는 연간 4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증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건 시니어분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방법 셋, 소형주택 예외를 활용하는 겁니다. 시니어분들이 갖고 계신 주택 중에 소형주택이 있나요?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면 2026년 12월 30일까지는 주택수에서 빠져요. 예를 들어 주택이 4채인데 그중 2채가 소형주택이면 실제로는 2채로 계산되는 거예요. 2채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이건 한시적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다음은 중위험군입니다. 주택 3채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2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안전하거나 조금만 올라도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중위험군 시니어분들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전세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을 올리지 마세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월세로 받으세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세 2억 8천만 원인데 세입자가 3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요. 거절하시고 대신 보증금 2억 8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전세 보증금 합계가 안 늘어나요. 둘째, 추가로 집을 사지 마세요. 지금 두 채이신 분들 하나 더 사시면 세 채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전세 보증금 합계를 확인해야 해요. 자녀 결혼 준비하시면서 오피스텔 사시려고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시면 주택 세 채 되는 거 아닌가요? 셋째,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곧 집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상속받는 순간 주택수가 늘어나니까요. 필요하면 미리 증여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위험군입니다. 주택 두 채 이하이시거나 전세보증금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돼요. 첫째,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매년 전세 계약 갱신할 때마다 보증금 합계를 체크하세요. 슬금슬금 올라가서 어느새 3억 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둘째, 주택수 변화를 주의하세요. 지금 두 채인데 하나 더 사시면 중위험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셋째, 미래 계획을 세우세요. 시니어분들이 지금은 안전하셔도 앞으로 집을 더 사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으시면 미리 준비하세요. 자, 여기까지 위험도별 대응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경감제도를 활용하세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은 4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어요. 첫 해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감면해 줍니다. 2026년 8월까지만 운영되는 제도니까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둘째, 재산 기본 공제를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했죠? 그런데 기본 공제액이 있어요.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그 이상부터 보험료가 나오는 거예요. 셋째, 자동차를 정리하세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면 보험료에 포함돼요. 굳이 그런 차를 타실 필요 없으시면 작은 차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모든 걸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첫째, 집을 팔거나 증여하려고 하실 때예요. 양도세와 증여세를 계산해 봐야 하거든요. 건강보험료와 비교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복잡한 공동명의 구조일 때예요. 예를 들어 주택이 여러 채인데 지분이 다 다르고 누구는 30%, 누구는 70% 이런 식이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예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확인이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고위험군 시니어분들은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해요. 반전세 전환, 주택수 줄이기, 소형주택 예외 활용 중에서 선택하세요. 중위험군 시니어분들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올리지 말고 추가 주택 구매 자제하시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저위험군 시니어분들은 지금은 안전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상황 변화를 주시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첫째, 오늘 당장 확인하세요. 이 영상 끝나고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전세보증금 계산해보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둘째, 자녀와 공유하세요. 시니어분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분들도 알아야 해요.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면 자녀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거든요. 미리 얘기하시고 같이 준비하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갱신할 때마다, 주택수 변화 있을 때마다 체크하시는 겁니다. 넷째, 서두르세요. 특히 소형주택 예외 활용하시려는 분들, 2026년 12월 30일까지만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해요. 시니어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아실 거예요. 주택임대소득이 뭔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의 일이에요. 강남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 소도시 평범한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집 몇 채 마련하신 게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대응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피부양자 자격을 지킬 수 있어요. 이미 탈락하셨어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상황에 계신 시니어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한 분이라도 더 알게 되면 한 분이라도 더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